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3년차 여성이에요.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세요? 세상에는 하루아침에 죽을 병을 고친다거나 궁지에 몰린 순간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거창한 기적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기적들이 존재하고 때로는 그 기적이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니까요. 저희 엄마와 저처럼 말이죠. 엄마는 늘 제게 넌 내 인생의 기적 같은 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인생을 포기했을지도 모른다면서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분명 엄마 인생의 기적인 셈이에요. 그리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의 엄마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길거리를 헤매다 험한 일을 당했거나 잘못됐을지도 모르니까요.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저와 엄마는 친모녀 관계가 아니에요. 엄마는 추운 겨울 오들오들 떨며 시장통을 헤매는 저를 발견하시곤 지금까지 키워주셨어요. 엄마가 관할 파출소에 미아 신고를 하고 반년이 넘도록 저를 데리고 기다렸지만 친모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한참 후에 알게 된 거지만 저는 버림받았던 거였어요. 그 사실을 몰랐던 엄마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를 반년이 넘도록 보살펴 주셨고 초등학교 입학이 가까워오자 당신 호적에 넣어주신 거죠.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서요. 반대했던 사람은 엄마의 시어머니인 제 친할머니였어요. 당시 엄마는 남편과 사별한 뒤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에서 전가게를 하며 살고 계셨는데 슬하에 자식이 없었던 탓에 친할머니께서는 엄마를 제가시키려고 주변에 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제가 나타나는 바람에 할머니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식 딸린 과부가 됐으니 제가 자리도 쉬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할머니 입장에선 제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며느리 앞길을 막는 걸림돌로 보였을 테니까요. 그래서 늘 제게 냉랭하게 대하셨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할머니는 엄마가 없을 때면 제게 그러셨거든요. 아가, 네 친엄마 찾아가라.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불쌍한 내 며느리 훌훌 털고 새 인생 살 수 있게 네가 떠나다오. 그게 은혜를 갚는 길이다. 알겠냐? 너무 어렸던 탓에 할머니 뜻을 몰랐던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싫다고 집에서 안 나갈 거라고 울고불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긴 한숨을 쉬곤 하셨어요. 당신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모질지 못하셔서 막상 저를 어쩌지는 못하셨죠. 그렇게 저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엄마 호적에 오르게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는 한 식구로 지내게 되었어요. 어린 마음에 저는 이제 마음 놓고 이 집에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모에 대한 그리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자다 일어나 엄마를 찾으며 울기도 하고 길에서 엄마를 닮은 사람을 쫓아가다가 길을 잃기도 했으니까요. 보고 싶어도 아닌 척을 했던 거였죠. 그럴 때마다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을 나타내는 한자 사람이는 두 사람이 기대선 모양을 하고 있어.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까 서로 의지하고 살라는 뜻이지. 가영이랑 내가 만나게 된 건 어쩌면 서로한테 필요해서였는지도 몰라. 가영이한테는 엄마가 필요하고 나한테는 가영이가 필요했던 거지. 그러니까 가영아, 앞으로 우리끼리 서로 기대서 살지 않을래? 싫으면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좋아. 대신 힘들 때나 슬플 때는 꼭 나를 찾아줬으면 좋겠어. 나도 그럴게. 엄마의 이런 따뜻한 마음에 저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엄마의 딸로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기내며
여느 모녀들처럼 다정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저를 못마땅해 하시던 할머니도 언제부턴가 제게 마음을 열어주셨고, 엄마가 바쁠 때는 엄마 대신 저를 챙겨주셨죠. 처음엔 서먹서먹하던 할머니와의 관계는 제가 중학생이 될 즈음엔 진짜 친할머니와 손녀딸처럼 되었어요. 한 번은 할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덕분에 늦음하게 며느리랑 손녀딸 거느리고 살게 됐구나. 자식 앞세워 보내고 며느리한테 짐이 될까 걱정했는데 네가 와준 덕분에 내가 이렇게 호강도 하고 말이다. 고맙다 아가, 우리한테 와줘서. 할미가 죽어도 이 은혜는 잊지 않으마. 말로는 며느리를 제가 시키겠다 했지만 실은 같이 살고 싶으셨던 거예요. 혼자 남겨지는 게 싫었지만 며느리를 위해 보내주려고 하셨던 거죠. 남편 잃은 며느리를 붙잡아둘 명목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차에 제가 나타났고 가족을 이루게 된 거였어요. 할머니 입장에선 잘된 일이었으나 그렇다고 마냥 좋아하는 게 미안해서 마음과 달리 제 탓을 하셨던 거죠. 할머니의 진심을 듣자 그제야 조금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저 때문에 엄마가 재가를 못했다는 죄책감에 늘 마음 한구석이 아렸거든요. 근데 할머니도 저와 같은 처지였다니 동질감도 느껴지고 마음이 짠했어요. 하지만 뜻밖의 할머니 고백이 있은 지 얼마 뒤 할머니는 한 많은 인생을 뒤로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제 정말 가족은 엄마와 저 둘만 남게 된 거죠. 시련은 연이어 찾아온다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지 뭐예요. 제 친모가 나타난 거예요. 꿈에 그리던 친모를 보자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죠. 그런데 이런 저와는 달리 친모는 잃어버린 딸을 만났다는 기쁨보다는 저를 맡아 키워준 엄마에 대한 원망만 가득 있는 것 같았어요. 다짜고짜 소리부터 지르더군요. 애를 보호하고 있으면 진작에 경찰에 알렸어야죠. 어떻게 남의 애를 데리고 살 생각부터 해요? 애 잃고 걱정하는 부모 생각은 안 해봤어요. 엄마는 경찰에도 신고했고 반년 넘게 기다려봤지만 연락이 없어 그랬노라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는 죄인처럼 고개를 조아리며 죄송하다는 말을 이어갔죠. 아니 그럼 애를 시설로 보냈어야지.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 딸을 호적에 올리냐고요. 만약 그때 우리 애를 시설로만 보냈더라면 좀 더 일찍 찾았을 거 아니냐고요. 설마 일부러 그랬던 거 아니에요? 듣자자 하니 남편도 자식도 없다던데 혼자 살기 외로워서 우리 애 안 낳아준 거 아니냐고요. 아니 겁보다 혹시 당신이 우리 애 유괴한 거 아니에요? 그래놓곤 겁이 나니까 애를 주었니 어쩌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요. 난요 얘 잃어버렸다고 남편한테 이혼까지 당하고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살았는지 알아요? 자식 잃은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짐작이나 하냐고요. 나 이렇게는 그냥 못 넘어가요. 법적으로 따질 거예요. 당신 고소해서 우리 가정 파탄낸 죄값 톡톡히 받게 할 거라고요. 유괴라뇨. 절대 아니에요. 그동안 가영이 덕분에 위로받고 살았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남의 귀한 자식을 유괴할 정도로 파렴치한 인간은 아니에요. 저 때문에 모진 일 당하신 건 정말 죄송해요. 그건 앞으로 살면서 제가 두고두고 갚아 나가겠습니다. 갚아요? 뭘 어떻게 해요? 순간 친모의 눈빛이 반짝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친모는 그 말을 듣기 위해 저희 엄마를 유괴범으로 몰아세웠던 것 같아요. 아주 악랄한 방법이었죠. 친모는 제게 잠시 자리를 비워달라고 하고는 엄마와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는 한참 만에 방에서 나와선 제게 그러더라고요. 이미 이렇게 된 거 어쩌겠니? 나도 이미 네 아빠랑 헤어지고 딴 사람이랑 사는 처진데. 들어보니 이분도 그간 너한테 정이 많이 든 모양이던데 마음은 아프지만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
여기 있는 거 가영이도 괜찮지? 생각지도 못한 친모의 말에 왠지 서운한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했는데 직접 친모 입으로 듣고 보니 목이 쎄하더군요. 그래서 온 몸에 힘을 주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친모를 따라가겠다고요. 그러자 친모가 난감한 표정을 짓지 뭐예요. 그리곤 저희 엄마 눈치를 살피며 다그치듯 제게 말했어요.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이래? 너 아줌마랑 여기서 사는 거 좋다며. 근데 왜 마음이 바뀌어서 날 따라가겠다고 이러는 거야? 엄마가 자주 찾아올게.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 싫어. 나 엄마 따라갈래. 그러니까 이분한테 더는 유괴범이란 소리도 하지 말고 법적으로도 절대로 해끼치지 마. 그걸 빌미로 돈 받아낼 생각은 더더욱 하지 말고. 사실 저는 안방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친모가 형사 고발을 안 하는 조건으로 엄마한테 돈을 요구한 걸 말이죠. 그래서 제가 따라 나선다고 한 거예요. 그게 그동안 저를 키워주신 엄마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적어도 엄마가 시장바닥에서 더위와 추위에 싸우며 그렇게 번 돈을 인간 같지 않은 친모한테 뺏기는 건 볼 수 없었거든요. 제 고집에 따라 저는 친모가 사는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남편이란 작자는 딱 봐도 친모보다 10살 이상 어린 남자로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그릇이 가득했고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사는지 온 집안이 쓰레기통 같더군요. 둘 다 일은 안 하고 종일 집에서 담배만 푹푹 피워대고 있었어요. 친모의 남자는 저를 볼 때마다 인상을 팍 쓰고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눈치였죠. 그래서 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적어도 저 사람이 바라는 대로 해주진 않겠다는 생각으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방과 후 집에 왔는데 친모랑 남자가 싸우고 있더라고요. 야, 내가 그 여자한테 돈 뜯어오랬지 애를 데려오랬냐? 쟤 예전에 네가 버린 애라며. 근데 왜 데리고 와? 꼴에 너도 엄마 나 이거냐? 그래서 달고 온 거야? 미쳤어?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앤데 정은 무슨 정이야? 딱 돈 받고 나올 타이밍인데 치지배가 눈치도 없이 따라오는 바람에 산통 깼지 뭐야. 아주 재수 온 붙었다니까. 그때 알았어요. 엄마가 일부러 나를 버렸다는 사실을요. 심지어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물러난 생활을 하다 저를 가졌다는 것도요. 그래놓곤 돈벌이 수단으로 저를 이용하려 했다니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집을 나왔어요. 날은 저물어 캄캄하고 갈 곳은 없었죠. 저도 모르게 발걸음은 엄마와 살던 집으로 향했지만 선뜻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염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동네 놀이터 그네에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엄마 목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처음엔 환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정말 엄마가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지 뭐예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엄마한테 달려가 안겼어요. 그리곤 어깨가 들썩이도록 울면서 엄마를 불러댔죠. 그날 밤 저를 통해 모든 얘기를 들은 엄마는 다시는 저를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하듯 말하셨어요. 며칠 뒤 친모는 집으로 찾아와 또다시 돈 얘기를 꺼냈고 엄마는 쪽파 씻던 물바가지를 친모한테 뿌리며 소리쳤어요. 버러지만도 못한 년, 한 번만 더 찾아와봐. 그땐 똥물을 끼얹어 줄 테니. 앞으로 내 새끼 인생이 얼씬되면 그때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잘 들어. 이 세상에 네 딸은 없어. 네가 차가운 길바닥에 애를 버린 순간 네 딸도 널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안 그럼 경찰 부를 테니까. 친모는 서슬이 퍼런 엄마의 기세에 눌려 찍소리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연락이 없었어요.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큰 시련을 겪은 우리 모녀는 그 후로 정말 찐 모녀 사이가 될 수 있었죠. 엄마는 시장통에서 전을 팔아 제 뒷바라지를 하셨어요. 남들 못지않게 학원도 보내주시고 대학에 들어가자
어학연수도 보내주셨죠. 엄마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덕분에 저는 동기들보다 빨리 임용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학교 배정이 될 때까지 시간이 남아서 그간 모아둔 돈으로 엄마를 모시고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난생 처음 떠나는 모녀 여행이었죠. 그래봐야 싸구려 패키지 여행이었지만 엄마는 딸 덕분에 난생 처음 비행기도 타보게 됐다며 엄청 좋아하셨어요. 면세점 구경도 할 겸 일찌감치 수속을 밟고 들어간 엄마와 저는 탑승 전 수속을 위해 지문 인식대 앞에 섰어요. 먼저 끝난 저는 문 밖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10분이 지나도록 엄마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더니 공항 직원 여럿이 심각한 표정으로 엄마를 애워싸고 있더라고요. 한참 만에 문 밖으로 나온 엄마한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글쎄 지문이 닳아서 양손을 다 찍어봐도 지문 인식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게 다 저 때문인 것만 같았거든요. 지문이 닳도록 고생한 엄마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루빨리 돈을 벌어 내가 엄마를 부양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엄마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겠다고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시간이 흐를수록 그때의 결심은 점점 희미해졌지 뭐예요. 교사 임용이 되고는 학교에 적응하느라 여력이 없었고 이후엔 담임을 맡게 되면서 전보다 더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5년이란 시간이 흐르니 그땐 또 결혼 문제로 엄마한테 소홀해졌어요. 같은 학교 선생님 소개로 만난 남편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2살 위 형이 있긴 한데 몇 년 전에 결혼해 분가에 살고 있었죠. 어머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 돈에 집착이 강한 분이셨어요. 좋게 말해서 그렇고 정확히 말하자면 속물적인 분이셨죠. 그래서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솔직히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그래, 어머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 시장에서 전집을 하십니다. 전집? 아휴, 그것 팔아 돈이나 돼? 전이야, 명절에나 먹는 거지. 평소에 누가 전을 사 먹는다고. 이래서야 어디 혼수나 제대로 해올 수 있겠니? 이미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큰며느린 사업을 크게 하는 집 딸이라 혼수도 그렇고 예단비도 그렇고 내가 뭐 하나 트집 잡을 게 없었다. 그런데 너는 전 팔아 뭘 얼마나 해온다는 건지. 이래서야 주변에 망신이나 안 당할지 모르겠네. 애초에 이런 결혼은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나마 네가 학교 선생이라니 직업은 탄탄하다 싶어서 반대는 안 하는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처신 똑바로 해.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라 손해보는 건 딱 질색이니까. 그러니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 생각 말고 너도 성의껏 해봐. 괜히 내 아들 기죽이지 말고. 못하겠으면 지금이라도 관두던가. 시어머니의 말에 관두겠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저희 엄마가 사위감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시는 데다 남편도 저보다 저희 엄마를 더 잘 챙기는 사람이라 나만 참으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대놓고 제게 과한 혼수를 요구하진 않았지만 사사건건 손위 형님과 비교를 하시는 통에 혼수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했어요. 게다가 손위 형님이 원치 않는 참견에 자존심에 상처도 입었고요. 에게? 예단비 500이 뭐야? 우리 집 TV값도 안 되네. 동서 형편이 어렵다는 얘긴 들었지만 그래도 그렇지. 요즘 시세는 따라야지. 동서가 이렇게 해오면 결국 어머님 얼굴에 먹칠하는 꼴이 되는 거야. 정 힘들면 나한테 도움이라도 청하지 그랬어. 어머님께는 고작 한복 한 벌 해드리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난 모피코트랑 에르메스 가방 하나 해드렸는데 비교되지 않겠어? 아무리 형편대로 하는 거라지만 동서 그러다 어머님한테 미움받으면 어쩌려고 그래? 뭐 나야 상관없지만. 대략 이런 식이었어요.
말끝마다 자기랑 비교를 해대는데 정말 한 대 쥐어 받고 싶더라니까요. 그 나이 먹도록 제 손으로 돈 한 번 벌어본 적 없으면서 돈 쓰는 데는 아주 도사더라고요. 말끝마다 있는 집이 어쩌고 시세가 어쩌고 하는데 정말 순간순간 주먹이 불끈할 정도였어요. 이런 압박 속에서도 저는 그동안 제가 모아둔 돈과 약간의 엄마 도움을 받아 성의껏 혼수 준비를 했어요. 그래 봐야 어머님 눈엔 안 차겠지만요. 그나마 걱정과 달리 어머님이 분가를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혹여 함께 살자고 하시면 어쩌나 내심 걱정했는데 아직은 자식 수발받으며 살 나이는 아니라시며 분가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친정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하게 됐어요. 저는 시댁 눈치가 보여서 회사 근처로 하기를 바랬는데 남편이 굳이 고집을 피워서 친정과 5분 거리로 하게 됐죠. 엄마는 그러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딸 내외를 곁에 두고 살게 되어서 그런가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곤 김치며 밑반찬들을 해다가 저희 집 냉장고를 채워주시곤 하셨죠. 남편은 퇴근길에 시장에 들러 엄마를 도와 가게를 마무리를 하고 오곤 했고요. 그 바람에 엄마는 딸 자식보다 사위가 낫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게 되셨죠.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이어지던 겨울, 결혼해서 처음 맞는 설이 되었어요. 방학 중이라 수업이 없었던 저는 일찌감치 엄마가 계신 시장에 들러 장을 받았어요. 서당집 개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전집 딸인 저는 전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붙여가겠다고 하려고 형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글쎄, 동서 몰랐어? 나 친정 식구랑 괌 여행 가는데 어머님이 말씀 안 하셔? 금시초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해 혹시 알고 있냐고 했더니 남편도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대뜸 그러시더군요. 그래, 내가 가라 그랬다. 그게 뭐 어때서 그러니? 차례야, 니들이 와서 지내면 되잖니. 그리고 명색이 네가 전집 딸인데 전 부치는 거야 선수 아니겠어? 큰애야, 워낙 있는 집에서 자라서 부엌 일은 할 줄 모르니 어차피 와도 다 네가 할 일 아니야? 일도 안 시키래 불러다 벌 세울 일 뭐 있니? 하는 사람이나 해야지. 그래서 사돈댁이랑 여행 가고 싶다길래 갔다 오라고 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 그래요? 그럼 저는 없는 집에서 자랐으니 명절 내내 전이나 부치고 차례상 차리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저도 저희 집에선 귀한 자식이에요. 지금까지 어디서도 이런 대접 받은 적 없었다고요. 저 어머님 뜻 못 따라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렇게 알아주세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그럼 며느리를 둘이나 두고 나보고 전이나 부치라는 거야 뭐야?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생각이 있어.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 시어머니는 그렇게 전화를 끊으셨어요. 아니, 똑같은 며느리인데 돈 많은 친정도 며느리는 여행 보내고 가난한 친정도 며느리만 독박 씌우는 게 말이 되냐고요. 천명절인데 벌써부터 이러니 앞으로는 어떻게 보내게 될지 걱정이 됐어요. 잘못된 건 초장에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서 어머님과 맞서기로 했어요. 그렇게 명절 전날이 되었고 한창 바쁠 엄마를 도우려고 시장으로 나갔죠. 그런데 한창 바빠야 할 시간에 엄마 가게만 불이 꺼져 있지 뭐예요. 그래서 생선집 아주머니한테 물었더니 웬 모피코트 입은 사모님이 와서 엄마를 데리고 갔다지 뭐예요. 전 부칠 재료까지 잔뜩 싸들고 말이죠. 순간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았어요. 모피코트를 입은 사모님이 누군지 알 것 같았거든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죠. 역시나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네 마음대로 하라던 시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이제야 확실히 감이 잡혔거든요. 저 대신 엄마를 불러다 전을 부치게 하려는 심산이었는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설마 이런 짓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시댁이 가까워 올수록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그렇게 시댁 현관을 들어섰는데 역시나 엄마가 주방에서 전을 부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 눈이 뒤집힌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그거 내려놓고 당장 나와. 엄마가 왜 여기서 전을 부쳐? 왜 엄마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냐고. 나 이깟 사람한테 며느리 대접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나 때문에 엄마까지 휘둘릴 필요 없다고. 그때였어요. 막 욕실에서 나오던 시어머니가 저를 보곤 놀라더군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엄마를 불러다 전을 부치게 해요? 어머님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 엄마까지 부리려드냐고요. 사과하세요. 당장 사과하라고요. 그러자 엄마가 달려나와 그런 게 아니라며 저를 말리셨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저 사람 감싸줄 필요 없어. 돈 많은 집 딸인 큰며느린 해외여행 보내면서 나는 가난한 집 딸이라고 와서 전 부치라고 하는 여자야.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냐고. 나한테 그러는 건 참을 수 있어. 근데 엄마한테 이러는 건 나 절대 못 참아. 그게 누구라도 내 엄마한테 함부로 구는 건 절대 못 참는다고.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뭐라고 엄마한테 이런 꼴을 당하게 해. 그러니까 엄마, 앞으론 저 여자가 뭐라고 하든 절대 따르지 마. 날 위해서 더는 희생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서 옷 입어. 나랑 가자. 그때였어요. 어머님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광경에 말문이 막혔어요. 아가, 미안하다.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은인도 몰라봤구나. 시어머니의 그 말에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두 분 사이에는 제가 모르는 사연이 있는 듯 보이더군요. 한때 몹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다. 네 시아버지가 사업 부도내고 빚만 잔뜩 남겨놓곤 세상을 떠났거든. 큰애 상훈이가 6살 때였던가? 마지막으로 애들 배나 채워주고 떠나려고 시장에 데리고 갔었어.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리 없는 아들 녀석들은 신이 나서 시장통을 뛰어다니다 전집 앞에 멈춰 서더구나. 고소한 기름 냄새에 허기가 졌던 거지. 두 녀석이 전 한 접시를 개눈 감치도록 해치우곤 더 먹고 싶은지 손가락을 빨고 있는데 내가 가진 돈이 얼마 없어서 못 본 척 일어나자고 했다. 그랬더니 주인 아줌마가 수북이 담은 전을 한 접시 내밀더구나. 어차피 다 못 팔면 버리게 될 거라고 먹어달라나? 아들이 내 눈치만 보고 있길래 하나 집어 입에 넣었더니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거야. 자식 남겨놓고 죽겠다는 모진 사람이 그게 그렇게 맛있다니 말이 되니? 아주머니가 덤으로 준 전 한 접시를 애들이랑 정신없이 먹어치웠다. 그리고 나니까 이상하게 살겠는 거야. 그때 죽기로 마음먹었던 나를 살린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님이시다. 몰랐어. 세월이 흘러서 얼굴도 기억 못하고 있었는데 낮에 시장에 찾아갔다가 사돈 가게를 보니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 아마 그때 네 어머니도 너를 만나서 다시 살아보자 마음먹었던 때였을 거야. 그날 둘이 한참 얘기를 나눴었거든. 자식 보고 살자. 내 새끼 배굴지 않게 하려면 살아야 한다. 내 어머님이 전 한 봉지를 손에 쥐어주며 했던 말이다. 그 말이 나를 살린 거야. 그래놓고는 은인도 못 알아보고 내가 못된 짓을 했다니. 엄마는 시어머니를 꼭 안아주며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곤 제게 그랬던 것처럼 등을 쓸어주시며 그러셨죠. 덕분에 멋진 사위 만나게 해줬잖아요. 난 그거면 충분해요. 힘든 시절 잘 지나왔고 살만해져서 다시 만났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간 남들 먹일 전만 부쳤는데 오늘은 내 식구들 먹일 전을 부쳐야겠어요. 명절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순도순 둘러앉아 전 냄새 풍겨가며 그간 살아온 얘기 나누는 거죠. 가족이라곤 딸 하나뿐이라 적적했는데 올 설엔 사위도 있고 오랜 인연도 있어서 든든하네요. 사돈, 앞으로 우리 이렇게 살아요. 자식들도 다 잘 키웠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러니 이젠 쉬엄쉬엄 삽시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명절마다 시댁에 모여 함께 전도 부치고 음식도 해 먹으면서 명절을 보내고 있어요. 덕분에 엄마는 명절 대목을 포기하게 되었지만요. 수십 년 전 엄마가 베푼 선행은 이렇게 돌고 돌아 다시 돌아왔어요. 진정한 기적은 이런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고 집안에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